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추미애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어제 자신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면서 네. 검찰총장이 인사 관련 의견을 개진하라는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추 장관은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다면서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또 1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 네. 산하 기관장인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몇 시간씩 한 6시간 기다렸다고 하죠. 6시간 기다렸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네, 그것도 오늘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는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인사위 30분 전에 윤 장관을 호출한 게 요식행위 아니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면서 집무실에서 대면해서 이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장관실에서 만납시다. 인사안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또 검찰총장한테 1시간씩이나 서로 통화도 했다면서요. 그리고 인사 발표 나기 전에 내가 기다릴 테니까 와서 협의하자. 그러면서 6시간을 기다렸는데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당신네들부터 먼저 인사안을 갖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제청 전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오라는 장소로 윤 총장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일단 제청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법무부 쪽에서 안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의견을 내려면 뭐 안을 보여줘야 거기서 내가 의견을 낼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내가 가서 당신을 만나는데 내가 무슨 의견을 얘기하겠냐. 뭐 이러면서 좀 버틴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하고 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도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물론 이제 그 법무부의 외청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도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무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그 안이 적절한지 아닌지 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무부 장관실에 마치 내가 보고하듯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윤석열 총장의 마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장관 취임 이후에 뭐 상견례 차원에서 이제 오라고 했을 땐 잘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장관이랑 맞먹는 급이다 뭐 이런 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협의와 의견 청취라고 하는 검찰청법 제34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엇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참 공교로운 게 검찰청법에 지금 협의든 의견 청취든 이 조항 이 문구가 들어간 거는 또 참여정부 때라면서요? 예, 그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이 법안이 만들어진 그 근원이 여기에 있는데요. 네.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관례와 달리 그때도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는 게 당연히 관례였는데 당시에 강금실 장관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의견 조율 없이 이제 인사를 내려다가 네. 검찰 내부 반발이 세서 뜻을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발단이 돼서 이 조항이 2004년 1월에 만들어졌는데요. 또 초안 문구에서는 협의를 해였는데 이게 이후에 지금처럼 의견을 듣도록 한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도 보면 이제 추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라고는 했는데 네. 그 인사안을 보여주진 않았고 윤 총장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반면에 추 장관은 잠시 말미를 줬다가 그러니까 내가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안 냈으니 그냥 곧바로 인사를 단행을 한 셈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추 장관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법무부는 이게 의견을 개진하라면서 호출까지 했는데도 총장이 응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하고 평검사와 대화했잖아요. 그때 네. 평검사가 대통령 앞에서
아니 검찰 인사 검찰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 인사권은 검찰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아마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런 이제 조항이 들어갔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협의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의견을 들어라고 바뀌었는데 의견을 들어라고 하는 거를 이게 꼭 협의라거나 딱 합의를 해야지 된다거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참 여러 가지도 하여튼 해석에도 여지가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 청와대도 지금 검찰 고위직 인사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검찰 인사 성격에 대해서 법무부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청와대 관련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과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나 반문하고 싶다면서 오히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유감 표명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유감 표명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유감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향한 유감 표명인가요? 법무부 장관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그렇죠. 윤석열 총장인가요? 좀 네.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고 일일이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냥 그 사안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만 답을 하고요. 네. 당연히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은 답을 얻지를 못했네요. 네.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여당 야당 그러니까 특히 뭐 야당 중에서도 이제 보수 야당의 반응은 뭐 사실 아주 예상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반대로 한국당에서는 뭐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다. 뭐 검찰 대학살이다. 망나니 정부다. 뭐 이런 아주 거센 비난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한국당이랑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각각 나온 거는 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닌데 뭐 이제 중도 진영 또는 이제 민주당과 이 4+1 협의체를 네. 같이 해온 이제 그 야당들에서도 좀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양면적인 반응이었지만 이게 뭐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법무부에 대해서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의당의 그 발표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뭐 예전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데스노트에 올라가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게 갈리기도 했는데 정의당은 양쪽으로 다 좀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네, 오늘 심상정 대표가요. 예. 검찰 측을 비판하는 얘기로는 이번 인사는 표적과 과잉 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인사다. 또 이제 법무부를 향해서는 네.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너무 인사를 크게 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반응인데 검찰도 혹시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뭐 대검찰청은 뭐 어제 발표 이후에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다만 윤석열 총장이 그 인사 발표가 난 직후에 이제 네. 그 대검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뭐 해야 할 일을 했다.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해달라. 뭐 이런 격려성 발언을 했다. 뭐 이렇게 일부 전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사의를 표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럴 분위기는 아닌 거죠. 지금 예, 알려지기로는.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아까 그 청와대 관계자도 혹시 뭐 이번 인사가 사실상 불신임 아니냐 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불신임 같은 건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인사가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청와대를 향한 이제 수사가 이제 두 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근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수사 라인들 그리고 또 그 수사를 지휘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검의 반부패부장이나 네. 아니면 공공수사부장이나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물갈이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이번에 인사를 낸 거 아니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근데 검찰은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오늘 그 검찰 수사 내용은 뭐였냐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이 종로구 이 정부 서울청사 4층에 있는 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네. 이 균형발전위원회라는 곳은 지금 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2017년 이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이 됐는데 당시 고문단 명단에 이제 뭐 이해찬 대표, 김두관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이 돼 있었고 그래서 공약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좀 두루두루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네. 검찰이 이런 혐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 수사를 지금 이 압수수색을 지휘한 거는 이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이 공공수사 2부장인데 네. 이분은 아직까지 인사가 되진 않았는데 이분도 사실 이달 안에 단행될 후속 인사 대상에 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아, 그건 뭐 풍문이고 설인 거고요. 예, 네. 물론 나봐야 하는 네. 겁니다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중앙지검장은 지금 교체가 발표가 됐고요. 뭐 앞으로 이제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수사를 실제로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오늘 청와대 관계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은 인사로 말하고 검찰은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 좀 그러니까 검찰 보고 수사할 거 있으면 수사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 계속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끝날까요? 뭐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앙지검장 또 뭐 네.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등 이제 지휘 라인도 교체되고 뭐 그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 등 이제 중간 간부들도 교체 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이제 법조계나 정치권에서는 이게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거나 뭐 김을 확 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윤석열 총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뭐 검찰 구성원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어떻게 이제 그 소신을 지키려고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뭐 지금은 좀 깨졌다고 하지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지휘하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하면 수사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일 테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검찰 고위직 인사 여파가 국회로도 지금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던 자유한국당이 검찰 인사를 이유로 본회의 불참했어요. 네, 이게 지금 오늘 국회 기자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그 좀 힘들었는데요.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지금은 이제 정회를 했지만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급변했죠 오늘. 일단 오늘 한 오후 서너 시까지는 그 국회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를 여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뭐 청년기본법, 자본시장법 등 민생법안 198개를 오늘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네. 한국당에서 오늘 오후 4시 정도부터 의총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분위기가 확 뒤집혔습니다. 한국당이 갑자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본회의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온 겁니다. 네. 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린다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할 것이다. 또 국회 상임위인 운영위, 법사위도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원래 합의로 오후 3시, 4시 정도에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6시간 넘도록 열리지 않으면서 네. 그 막판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상당히 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근데 그 곽지원 기자는 기사까지 다 쓰고 왔는데 기사 다 지금 뒤지고 뭐 새로 써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오늘 제가 몇 번째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4시까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4시까지는 이제 오늘 합의 처리가 될 것 이제 다 이렇게 봤으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네. 이게 갑자기 한국당에서 이게 막 본회의 연기해달라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최소한 한국당은 안 들어가는 걸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해도 법안 처리를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 이제 4+1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서 네. 그렇게 급하게 바꿨는데 다만 이제 오늘도 형사소송법은 이제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일 뭐 다시 본회의가 또 열릴 수 있으니까 내일 형사소송법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뭐 좀 이따 다시 전화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형사소송법을 그 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30인의 그 동의로 현장 동의로 인해서 이게 오늘 상정이 됐고 네. 심지어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문희상 의장이 진행을 할 사람 해라라고 했는데 한국당이 오늘 불참해가지고 네. 그 무제한 토론을 의장이 하라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바로 그럼 토론할 사람 없으니까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제한 토론 종결까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필리버스터가? 예, 필리버스터가 끝난 겁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표결을 하려면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막판 교섭단체 간 협의를 좀 하기 위해서 일단 정해가 된 겁니다. 일단 필리버스터는 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는 정해 상태다. 예. 참.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이따 방송 끝나고 가서 고쳐야 됩니다. 오늘 큰일 났네요. 잠을 못 자겠는데요. 잘못하면은. 네. 근데 지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얘기 나왔는데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다면 뭐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안 되겠죠, 아무래도. 뭐 이게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려면 네. 우리 헌법 65조에 따르면 이게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당이 과반 의석을 동원할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을 그렇죠. 뭐 왜 못 막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알리는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앞서서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도 막 2번씩 내고 이제 그랬던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그 검찰 인사가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자극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약 1호로 공수처 폐지하고 검찰 인사 독립을 꺼냈어요. 네, 한국당이 오늘 이 2020 희망 공약 개발단이라는 이제 총선을 겨냥한 이 공약 조직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하고 네. 총괄단장으로 이 김재원 정책위 의장을 임명했는데요. 오늘 이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첫째는 괴물공수처 폐지다. 오늘 이런 회견을 했습니다. 이 김재원 의장은 한국당이 이제 나중에 20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면서 또 법무부의 검사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인사추천권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부여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 총선 공약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총선 공약 1호가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약 1호를 내세울 때 우리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공수처 폐지하고 검찰 인사 독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게 당장 어제 오늘 굉장히 뭐랄까요, 핫한 뉴스니까 여기에 이제 좀 편승을 해서 이제 좀 말하자면 당의 입장을 좀 널리 알려야겠다, 뭐 이런 차원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실제로 국민들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게 먹히는 공약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그건 네. 아마 뭐 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모양인데 실제로 그게 그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좀 의미를 갖고 다가가는 뭐 소구력이 있는 공약이 될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실제로 뭐 여론조사를 보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 아까 본회 얘기 우리가 잠깐 했었잖아요. 네. 민생 법안 한 198개가 지금 상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네. 다 처리가 됐어요? 예. 198건을요? 예. 그게 거의 1분에 한 건씩 해가지고요. 예. 7시 5분에 시작했는데 예.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이 올라간 게 203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번부터 198번, 202번, 1번부터 198번까지 다 처리하고 예. 원래는 201번, 201번부터 3번까지가 유치원 3법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형사소송법을 먼저 올려서 이렇게 한 거니까 앞에 유치원 3법은 그러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다음으로 밀어놨습니다. 유치원 3법이 왜 그렇게 통과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계속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또 뒤로 밀렸네요. 예, 그렇게 됐네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의 또 다른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보수 통합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같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실제로 또 구성을 한 거죠. 네, 이게 오늘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비롯한 이 보수 중도 진영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뭐 줄여서 혁통이 또는 혁통추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단체를 만들고 여기를 중심으로 통합신당을 만들어서 4월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중도 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또 이런 단체에서 오늘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네. 합의 내용은 뭐 이제 뭐 혁통수를 구성한다, 뭐 그다음에 위원장을 뭐 박형준 전 수석으로 한다, 뭐 이런 거 외에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중요한 건 그 6가지 중에 유승민의 이른바 유승민의 3대 조건. 보수 재건 3원칙, 그게 그 6가지 중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좀 논의를 끌었습니다. 그럼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탄핵의 강을 건넌다. 그리고 뭐 이제 보수 혁신을 한다. 예. 그리고 새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다른데요. 예. 예를 들면 뭐 그 1번부터 9번까지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 뭐 9번이 대통합의 정신을 담고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이게 유승민 의원의 불파불립인 거고요. 네.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8항인데 이렇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공화당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이 혁통추 위원장으로 오늘 선임된 그 박형준 위원장이 오늘 국회를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안 그래도 기자들이 우리공화당은 왜 빠진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일부 세력은 뭐 탄핵 역적이니 하면서 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갖고 있어서 우리가 시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지난번에 보수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게 네. 이름이 좀 달라졌는데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하고 예.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제시했던 3대 조건을 수용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가서 황교안 대표한테 거세게 항의해서 이 내용을 합의를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거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아니, 사실 뭐냐면 이 합의 내용을 정말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오늘 굉장히 큰 뉴스고 뭐 본회의보다 어쩌면 이게 더 큰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대로라면 한국당이랑 새로운 보수당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당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보는 뭐 이제 청취자나 뭐 유권자들도 그렇고 뭐 기자들이나 정치인들도 좀 약간 긴가민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까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나는 거죠. 그 똑같은 이제 의심을 아마 하태경 의원 등 이제 세보수당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래서 이 발표가 나고 나서 하태경 이 세보수당 책임 대표가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넘어와서 회견을 한 게 이 원칙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동의하는지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 내부 상황을 보면 황 대표가 뭘 발표하려고 하다가도 내부 반발에 의해 못하고 하는데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흘러가면 불안정하지 않느냐. 이런 불안정한 깨지는 논의는 국민도 불안할 거고 우리도 그런 확고한 약속과 언급 없이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황 대표에게 그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박형준 교수는 공개적으로 황 대표가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뭐 정확하게는 황 대표가 오늘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하도록 저도 접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황 대표가 강원도에 가서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연히 오늘이 그렇죠. 협통추가 구성이 됐고 이런 원칙이 나왔는데 뭐 하태경 의원이나 뭐 박형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당연히 기자들이 쫓아가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즉답을 하지 않고 자유시민 세력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 뭐 통합을 위해 모이다 보면 여러 건의를 할 거고 여러 의견을 낼 것인데 그런 게 다 어우러져서 결과적으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버렸나요?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강원도 따라간 기자들도 되게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용 선언을 하시는 건가요? 뭐 수용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물어봤는데 황 대표가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제가 그대로 말한 대로만 받아달라. 또 이렇게만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형준 위원장이 그 접촉을 하셔도 아마 정확하게 입장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계속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이 분란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나중에 분란이 될까봐 그 세보수당에서는 아예 이 확실하게 처음에 사인을 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중도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게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어요. 네, 이제 실제로 박형준 위원장이 그 안철수 전 대표 합류가 가장 큰 목표다. 그래서 귀국 후 한번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좀 뭐랄까요 공개적인 러브콜이라고 할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안 전 대표 쪽에서는 뭐 아직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안 전 대표는 그 대신에 지금 바른미래당 이른바 친안철수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한테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참 아까 그 황교안 대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정치인의 말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냐라고 하셨는데 뭐 비슷합니다. 오늘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 6명이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전면적인 세대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다. 저도 이런 담대한 변화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집권 세력을 겨냥해서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무너져 있다. 이미지 조작에만 등하고 국민보다 자기 편 먹여 살리기만 관심 있는 낡은 정치가 문제다. 뭐 이런 취지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개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뭐 담대한 변화라는 게 뭔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안 전 대표가 국내에 들어와서 좀 행동을 통해서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총 4차례 정도 이 원격 정치 메시지를 냈는데 이 일관된 건 있습니다.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야당 정치인으로 좀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뭐 아니다.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는데 일단 바른미래당 쪽으로 오겠죠? 그 어제 이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보내서 좀 그런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측근이라는 이태규 의원이 오늘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한 얘기로는 뭐 그거는 그냥 현재 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예의상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그것이 당으로 복귀한다는 뜻은 아니다.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뉴스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방송 중에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미국 시간으로 한 오전 11시경쯤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성명 내용부터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메시지가 뭐 몇 가지 있었는데요. 네. 일단 미국인 사상자가 없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떠한 미국인도 지난밤 이런 정권의 공격으로 다치지 않은 데 대해서 미국 국민은 매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사상자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이란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메시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뭐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와 관련해서는 무자비한 테러리스트가 미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걸 중단하기 위한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옵션들을 계속 평가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이란 정권에 부과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좀 유화적인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란이 번창하고 번영할 수 있는 아직 손대지 않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이게 뭐 북한에 대해서 전에 했던 얘기랑 상당히 좀 결이 비슷합니다. 네. 또 이제 어떤 얘기가 가장 눈길을 끌었냐면 우리가 위대한 군과 장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미군의 강력함 이거를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장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걸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한 것이 뭐 사실은 요약하자면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 사실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는 맞습니다. 아니고 맞습니다.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이게 제일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관련 언급을 했죠.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출석을 해서 그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니까 네. 우리와 중동 국가 간의 양자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같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은 정세 분석도 다를 수 있고 이란과 우리는 양자 관계를 오랫동안 가져오기도 했다면서 우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또 보호해야 하는 선박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부가 아직 조만간 뭐 확답을 주지는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좀 암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입장으로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얽혀 있어가지고. 예. 근데 아무래도 앞서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서는 뭐 청와대나 이 국방부 쪽에서 뭐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이란과 무력 충돌이 벌어진 다음에 좀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돌아오는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의당에서 그간 예비당원으로만 활동해온 만 18세 유권자들의 정식 입당식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정의당 예비당원 김서중 군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중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애뜻인데요. 예.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정의당에 정식 입당하게 된 정의당 예비당원 협의체 허들 충북지부장 김서준입니다. 더 자기소개할 거 없어요? 현재 나이는 이제 갓 20살 만 18세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정의당의 예비당원으로 활동할 때 직함이 좀 있네요, 보니까. 예. 어떤 직함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 흘려 들어가면서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이제 예비당원 협의체 허들 충북 지부장이거든요. 허들 충북 지부장? 예. 이게 어떤 거죠? 저희가 이제 만 18세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추진력 있게 운동체를 같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비당원 협의체인 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충북에서 지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네요. 앞으로도 그 예비당원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역할이 부여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입당식 할 때 그 심상정 대표가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그 모습 예. 보셨죠?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 보시면서? 사실 이제 이번에 저희가 선거법 개정이 정말 이제 당에서도 그렇고 저나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 모두 너무 바래왔던 순간이라서 그 이제 심 의원님이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도 정말 울컥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같이 그때 입당식 했던 당원들이 있었는데 예비 당원들이 16명인가요? 있었던 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울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렬히 그 운동을 정말 해왔고 그걸 관련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당에 가입을 하면 당원이 되는 건데 왜 예비당원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현재 정당 가입 연령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그것과는 차별되게 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비당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물론 정식적인 당권은 없지만 네. 부분적으로나마 당에서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예비당원 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정당법이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네. 당원이라고 못 부르고 예비당원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 소송에 나섰어요. 네, 오늘 당에서 그 정당법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근데 당원 가입의 연령 기준을 이렇게 어떤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규제가 전혀 긍정적으로 작동하지도 않고 있고요. 또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어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비롯해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정당 가입 연령을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서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긍정적 예시를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선거 연령을 1살 낮추는 것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있고 학교가 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사실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직접 마주해야 했던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가 정치판으로 바뀐다. 혹은 저희가 정치적인 참여를 하는 것을 두고는 누군가에게 지시 혹은 세뇌를 받았거나 꼬드김을 당했다라고 쉽게 비난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당황스러웠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시선들은 제 견해로는 전부 청소년 그리고 한 개인의 주체성과 독립을 부정하는 굉장히 너절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늘 성숙함을 의심받는데요. 네.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사회를 지금 당장 바라본다면 그것이 이 질문의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고 그리고 현재 그것을 이룩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만 18세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3학년 중에서 생일이 지난 그런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간에 누구 찍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그러다 보면 공부하는데 또 방해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학생들끼리 이번에 투표권을 갖게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습니까? 사실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친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 굉장히 약간 자신이 직접 그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그리고 제 친구들 모두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논란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지금 학교에서는 경제 공부라든가 금융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 정치에 대한 유권자 의식, 시민 의식에 대해서 만약에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도 또 뭐 이게 이념 편향이다 뭐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이나 정치에 대한 교육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사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네. 그 정치적인 교육이나 그런 것과 포함해서 많은 논란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제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투표가 가장 큰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안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예비 당원으로서 활동하고 이러는 거 부모님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십니다. 아,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가 정치적인 견해는 매우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응원해주시고 계세요. 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서로 간에 좀 생각이 다르세요? 네, 뭐 극단적으로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네, 많이 다른 편이죠. 근데 응원해 주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엔 많이 부모님하고 싸운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치 얘기 나왔을 때 부모님하고 갈등이나 이런 건 없다고요? 네, 크게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화할 때는 보통 이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존중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서준 군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최근에 정치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눈앞에 두고 너무 소모적인 것에 힘을 쏟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가장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할 그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서 네. 가장 큰 뜻을 이루고 있지 못하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실망감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국회 선진화법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이러는 정치인의 모습을 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과연 이게 성숙하다고 이야기한 어른들이 말하는 정치인가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인 시선들을 봤을 때 늘 미성숙하다라고 매몰되기 쉬웠는데 네. 이제 과연 뉴스에서나 언론에서나 보여지는 이제 어른들의 국회는 과연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답변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정치인 가운데 롤모델이 있습니까? 롤모델은 따로 없고요. 네. 없지만 그래도 아니 심상정 대표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저희 이제 심상정 대표님께서도 정말 약간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 롤모델은 따로 없지만 심상정 대표는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실은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약간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이 청소년으로서 어떤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사실 늘 청소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언제나 정치적으로 금치산자의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늘 국가의 미래라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배제되기 십상이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는 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국가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기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만 18세인 정의당 예비당원 김서준 군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의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사찰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국장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를 언론에서는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조위에서 관련자들 수십 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좀 밝혀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핵심적인 부분으로는 일단은 현장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찰을 했다라는 거는 거의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청와대와의 연결 부분, 그러니까 공모라는 것은 지시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청와대가 기무사가 일단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 행위를 청와대가 지시했느냐 아니면은 같이 공모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5년이 한참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검찰 쪽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특조위는 그동안에 이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이 특별수사단과 특조위 간의 수사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 작년 12월 말에도 이미 특수단에서도 허위 공문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을 또 조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제 이래서 저희들도 그 윗선까지 그러니까 삼청장까지 이제 조사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일단 특수단하고 협의를 해보니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좀 시급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바로 특수단에 그런 자료들을 다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조사의 공조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진상규명이 어떻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범주로 보면 한 두 가지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선체가 왜 침몰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의 큰 주제가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 반기로 표현을 하는데 이 구조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이 상황은 아직 매듭이 안 젖어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청와대가 가족들을 이렇게까지 억누르고 사찰을 한 데는 뭔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하게 사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반 국민들을 전부 적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탄압들을 했는지 이제 그 과정과 그런 부분들. 수학여행을 다녀온다면서 집을 나선 아이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지켜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집권 세력의 눈에 그들은 그저 불순하고 불온한 세력으로 보였던 걸까요? 제사상에 미역국을 올리고 싶어 한다.
주겸 치약을 달라고 한다. 어떤 야구팀을 응원한다. 직업이 뭐다. 통장 내역을 뒤지는 것도 모자라서 정치 성향까지 분석합니다. 국군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사찰 보고서를 보면 그들은 대통령을 사과하게 만든 나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을 순수와 불순 세력으로 구분하고 당시 여당 정치인들이 교통사고, 거액의 보상금 타령을 한 것은 과연 사찰과 무관한 일일까요? 말단 경비함 함장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고 슬쩍 접은 수사, 참사 발생 6년이 지나서야 사과 한마디 없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만 18세 정의당 예비당원 김서준 군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청취자분께서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03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도 저희 딸이 02년생인데 반응에 제가 놀랐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투표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하는 학생의 의견을 쭉 들어보니 대한민국은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기성 정치인보다 훨씬 어른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청소년들을 아이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문자 보면서 저도 하게 됐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마련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에 대한 의견과 함께 프로그램 말머리에 김성환의 시사야 저희 프로그램명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약속 들으시고요.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언제나 낯선 아픔들은 습관처럼 다시 찾아와 눈물을 짓지만 그대가 늘 미안해하던 초라한 현실은 영원하지 않죠. 감사해요 그댈 보내주셨다. 하늘이 우리 지켜줄 것은 언젠가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어. 그대의 꿈처럼 난 믿어요 지쳐가겠지만 언제나 같을 순 없겠죠. 더 많은 날들이 기다릴 테니까. KBS 58분 날씨.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춥겠고 또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면 서울이 오늘 아침보다 1도 정도 낮은 영하 4도가 되겠고 철원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대전과 대구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부산이 0도로 대부분 지방이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 지방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2도 높은 영상 4도가 예상되는 등 중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5도 안팎, 남부지방과 강원도 영동지방은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또 충북과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깥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지방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동해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영하 2.6도, 습도는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윤석열 총장이 오만방자하다고 논평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내일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초계기의 중동해역 파견 명령을 내린다고 교도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아베 신조 총리가 11일부터 예정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순방 기간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에 대해 관계국의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아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중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 분야 최고 학술기구인 공정원의 쉐젠거 원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보 판정을 했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발표가 없어 불안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폐렴 환자가 59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이 중증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과 관련해 국내에서 증상을 보인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격리치료 중인 폐렴 관련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현재 열이 없고 흉부 방사선 검사상 폐렴 소견이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까지 역학조사를 한 결과 유증상자와의 접촉자는 가족과 동거인, 의료진 등 모두 29명으로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풍이 불었던 지난 7일 남부지방에서는 초고층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컨테이너가 바람에 날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7일 밤 부산 해운대 LCT 85층에서 강풍에 두께 8mm의 유리가 또 깨져 주차된 차량 등이 긁히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LCT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강풍에 83층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남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에서는 차량으로 운송 중이던 길이 12m의 컨테이너가 강한 바람에 날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당국은 얕은 바다에 빠진 이 컨테이너가 운항 중인 배와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해 오늘 인양했습니다. 정신장애를 앓는 친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A씨와 불구속 기소된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내 B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4년 11월 정신장애가 있는 당시 10살이던 아들 C군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기고 4년 넘게 연락을 끊은 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NS나 개인 방송에서 업체에서 돈을 받고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 체험기를 올려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유통 전문 판매 업체 등 8곳과 수십만 구독자를 두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튜버, 이른바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명 유튜버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보정 작업을 거쳐 살이 빠진 것처럼 게시하기도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유튜버와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중부 내륙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과 대구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옛사랑이 생각나서 좋고 외로움이 위로받아서 좋고 목마른 세상 폭우의 반전을 기다리는 바람이 난 좋다. 분위기에 취해서 좋고 눈이 부시지 않아서 좋고 가뜩이나 메마른 세상 눅눅한 여유로움이 난 좋다. 치열한 세상살이 여유를 갖게 해서 좋고 가난한 자 마음 한켠 카타르시스가 좋다. 그리움을 그리워하며 외로움을 외로워하며 누군가에 기대어 쉴 수 있는 빈 공간을 제공해줘서 흐린 날이 난 좋다. 서로 사랑했구나.